어머니, 제발 저희 좀 그만 창피하게 하세요. 이런 초라한 행색으로 우리 가족 파티 망치실 거예요, 정말?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민정아, 내가 끓여온 그 매운탕은 어디다 뒀니? 제 목소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 웃음소리에 뒤섞여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여긴 제 아들 강진우 녀석이 운영하는 강남의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며느리 윤민정의 38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제 물음에 잠시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그러고는 제 손에 들린 보따리는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그거요. 주방에 잘 뒀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런 고급 레스토랑 분위기랑 생선 냄새나는 매운탕은 좀 안 어울리는 거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분위기라 그깟 분위기가 뭐길래. 제 손에 들린 이 보따리 안에는 그냥 매운탕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 아들 진우 녀석이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제 40년 생선 장사 인생의 손맛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장에 나가 가장 실한 놈으로 생선을 떼왔어요. 무도 제일 달달한 놈으로 고르고 콩나물도 아삭한 놈으로 한 봉지 가득 사들고 왔지요. 40년간 매일 만지는 생선이지만 오늘만큼은 유독 더 신경 써서 비늘을 치고 내장을 발라냈습니다. 비린내 하나라도 남을까 싶어 쌀뜨물에 몇 번을 헹궈냈는지 모릅니다. 제 두 손에 깊게 밴 생선 비린내가 오늘따라 유독 더 지독하게 느껴졌던 건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저 냄새나는 것 취급을 하고 있네요. 하긴 온몸에 값비싼 향수를 뿌리고 번쩍이는 보석으로 치장한 며느리에게 흙 묻은 무와 생선 비린내가 어울릴 일이 없겠지요. 제 낡은 스웨터에서 풍기는 시장 냄새가 저 비싼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는 유독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며느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녀석은 좋아할 거라고 그 녀석이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제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참 다들 있는데 왜 그러세요? 얼른 저쪽 구석 자리에 가서 앉아 계세요. 제가 나중에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제 아들놈의 식당에서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가장 구석진 자리로 쫓겨나듯 향해야만 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매운탕 보따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뭘 나중에 챙겨준다는 걸까요? 며느리가 지정해준 자리는 레스토랑 가장 구석, 주방 문이 쉴 새 없이 여닫히는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드나들며 풍기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희미하게 코를 찔렀지요. 화려한 파티의 소음 속에서 저는 완벽한 섬이 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제 아들 진우가 다가오더군요. 번쩍이는 손목 시계를 찬 손으로 손님들과 악수를 하고 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이제는 제 아들이 아닌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피곤하실 텐데 뭐하러 오셨어요? 집에서 쉬시지.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하러 왔냐니요. 며느리 생일이니 아들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앞에 놓인 차가운 물잔만 만지작거리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진우야, 바쁘구나. 그 민정이 내가 가져온 매운탕을 주방에 뒀다는데 혹시나 아들 녀석은 다를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며느리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거요. 네, 주방에 잘 뒀어요. 이따가 사람들 다 가면 그때 아시잖아요. 오늘 민정 친구들도 많이 오고 중요한 손님들도 계셔서요. 냄새가 좀 그렇잖아요. 중요한 손님이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어미보다 더 중요한 손님이 대체 누구일까요? 40년 세월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언생선을 녹여가며 너를 키웠다. 내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더 넣어주려고 나는 찬물에 밥을 말아먹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어미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 냄새가 좀 그렇다는 이유로 내쳐져야 하는 건가요? 제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고는 다시 화려한 불빛 속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편히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직원 부르시고요. 직원을 부르라니요. 아들 식당에 와서 어미가 직원을 불러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화려한 파티의 손님이 아니라 그저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 구석에 놓아둔 낡은 장식품 같은 존재라는 거요. 그리고 이 서늘하고 불안한 예감은 제 평생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시간이 얼마나 더 흘렀을까요? 저는 투명인간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물 한 잔 더 따라주는 이 하나 없었지요. 저는 그저 멀찍이 서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아들 내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중요한 손님들에게 술을 따랐고 며느리는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살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로 보이는 여자 몇몇이 샴페인 잔을 든 채 제 쪽을 힐끗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은 낡은 스웨터와 시장에서 급하게 오느라 미처 빗지 못한 머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지요. 그중 한 명이 며느리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민정아, 근데 저기 구석에 계신 분은 누구셔? 아까부터 혼자 계시던데. 옷차림이 좀. 모두의 시선이 잠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습니다. 내 어머니다. 귀한 분이다. 저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해주길 바랬습니다. 아니, 제발 그렇게 말해주기만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걸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저분? 그냥 우리 레스토랑 일 가끔 도와주시는 분이야.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신경 쓰지 마, 얘들아. 일 도와주는 사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그 말이 제 귀에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바로 곁에서 듣고 있던 아들 녀석을요. 제발 그건 아니라고. 우리 어머니시라고. 한마디만 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저 모르는 척 먼 곳을 바라보며 자신의 술잔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며느리의 거짓말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싸한 직감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있던 것이 와르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내 아들은, 내 며느리는 나를 이미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40년 공든 탑이 이렇게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이토록 잘못된 걸까요? 제 심장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세상이 노래졌습니다. 일 도와주는 사람.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찔러댔습니다. 제가 멍하니 앉아 있는 동안 저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던 며느리의 친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더군요. 그녀는 깔깔거리며 며느리의 팔을 툭 쳤습니다. 어머, 민정아. 진담이야? 근데 사람을 쓰려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쓰지 그랬니? 손님들 보시기에도 민망하다 얘. 그 말은 더 이상 저 혼자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몇몇 테이블에서 저희 쪽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생선 상자를 나를 때도, 손님과 흥정을 하며 목소리를 높일 때도 저는 제 일과 제 인생이 단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아들이 차린 이 화려한 식당에서 저는 남의 눈을 피해야 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생선을 만지며 굳어진 내 손, 아들을 먹여 살린 이 손이 처음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손에서 나는 비린내가 저들의 코에는 역겹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버리고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제발 더는 안 된다. 여기서 멈추게 해다오. 하지만 며느리는 제 간절한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말리기는커녕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입을 가리고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유, 미안해. 내가 눈치가 없었네. 조만간 깔끔하게 정리할게. 우리 자기 이미지도 있는데 신경 쓰이게 해서 어떡하니. 정리한다니요. 마치 식당 구석에 쌓인 낡고 더러운 잡동사니를 치워버리겠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귀에 박혔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큰 잘못을 한 걸까요? 넘어진 의자가 낸 소음에 시끄럽던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직 며느리만을 보며 물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다시 한 번만 물어보자. 방금 나를 정리하겠다고 했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게 다가온 며느리는 제 팔을 잡아채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오늘 제 생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 꼭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오셔서 이 분위기를 망쳐야겠어요? 제발요. 분위기를 망친다, 초라한 행색. 그 말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 진우, 내가 어떻게 좀 해다오. 내 아내의 말이 틀렸다고, 내 어미는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발 한마디만 해다오. 하지만 아들은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에는 미안함도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음과 짜증, 그리고 이 모든 소란을 일으킨 저에 대한 깊은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미가 사람들 앞에서 겪는 모욕보다 자신의 아내가 느끼는 창피함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제 어미의 짓밟힌 자존심보다
이 화려한 파티의 근사한 분위기가 더 소중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아들의 침묵은 그 어떤 비수보다 아프게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좀 그만 창피하게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창피하다니. 내 아들 입에서 나온 창피하다는 말이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자식 때문에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이 그 한마디에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아들의 손이 뻗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는 끔찍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순간 코를 찌르는 너무나도 익숙한 아들의 샴푸 냄새. 제가 시장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사다 주던 바로 그 샴푸였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아들은 짐승을 끌고 가듯 저를 레스토랑 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와인잔, 그리고 중요한 손님들의 경악하는 얼굴들이 눈앞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머리채를 움켜쥔 아들의 손에 끌려 40년 제 인생이 바쳐진 결과물 속을 속수무책으로 가로질러 갈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가린 채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말리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쾅! 육중한 레스토랑 문이 제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아들은 저를 차가운 밤거리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내팽개쳤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던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 멍하니 있었습니다. 넘어진 채로 고개를 들자 레스토랑 통유리창 너머로 파티가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제 머리를 만졌습니다. 손바닥에 희끗희끗한 제 머리카락 몇 올이 힘없이 묻어나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을 짓누르던 슬픔과 서러움이 안개처럼 걷히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손에 묻은 머리카락을 말없이 쓸어버리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다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나직이 맹세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받은 이 모멸감을 내 놈들 뼈에 똑똑히 새겨주마. 내가 너희에게 지어준 그 화려한 성에서 너희를 내 손으로 직접 끌어내리리라. 레스토랑의 화려한 불빛을 등지고 저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지요. 밤에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제정신을 차리게 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버스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선 노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넋이 나간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지요.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흙냄새와 희미한 생선 비린내가 오히려 제 정신을 번쩍 뜨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진짜 제 세상의 냄새였습니다. 방 안의 낡은 경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방금 전 버스에서 본 그 낯선 노파가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아들의 소나기에 잡혔던 두피가
아직도 지끈거렸습니다. 그 순간 분노보다 먼저 깊은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이 자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미의 재산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괴물을 내 손으로 만들었구나.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죽은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마음은 착한데 줏대가 약해서 걱정이야. 당신이 옆에서 잘 잡아줘야 해. 그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미의 머리채를 잡고 내팽개치는 것까지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 잘못 키운 죗값은 이 어미가 치를 겁니다. 그리고 그 죗값은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지요. 저는 경대 앞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놓인 낡은 자개장으로 향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자 먼지 쌓인 앨범과 낡은 서류 뭉치들이 보였습니다. 그 서류들 밑에 깔려있던 손때 묻은 작은 주소록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림 하나 없이 침착한 손길로 주소록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글자 위로 제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인철 변호사. 주소록을 든 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유선 전화기의 버튼을 하나하나 힘주어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조용한 방 안을 가득 메우는 신호음이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실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그런 사소한 예의를 차릴 여유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결에 막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저 오정숙입니다. 조 변호사님.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제 이름을 되뇌는 듯 했습니다. 아, 정숙 씨, 오정숙 씨,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 밤중에 어쩐 일이세요?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걱정이 가득 묻어나는 그의 목소리에 하마터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엉엉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 눈물 따위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일 아침 가장 빠른 시간으로 뵙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을 잠시 내주셔야겠습니다. 제 단호한 말투에 조 변호사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목소리에 실린 무게를 짐작할 뿐이었겠지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제 사무실로 오시지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아들이 좋아할 거란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매운탕을 끓이던 오정숙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제 모든 것을 되찾아 제 인생을 바로잡아야 하는 독한 어미뿐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아들의 눈빛과 정리하겠다며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제 안의 불씨를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만드는 땔감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지독한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씨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 불씨에 기름을 붓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저는 조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책 냄새와 묵직한 원목 책상, 어지럽게 쌓인 서류 더미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과 달리 이곳의 시간은 더디고 진중하게 흐르는 것 같았지요. 제 모습을 본 조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걱정과 놀라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 씨, 어서 오세요.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얼굴이 어젯밤보다 더 안 좋아 보이십니다. 그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지만 저는 찻잔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자마자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오늘 변호사님을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목소리에 떨림 하나 없이 마치 남의 이야기를 전하듯 사실만을 이야기했지요. 정성껏 끓인 매운탕이 무시당한 일, 일 도와주는 사람으로 불린 일, 그리고 제 아들이 제 머리채를 잡고 레스토랑 밖으로 끌어낸 일까지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 변호사님의 얼굴은 굳어져 갔습니다. 그가 제 남편의 오랜 친구였기에 아들 진우가 어릴 때부터 봐왔기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니, 진우가 그 착하던 녀석이 대체 왜?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회수해야겠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던 레스토랑 건물, 지금 아이 내외가 사는 아파트, 그리고 제가 여태 관리해주던 통장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전부 다요. 조 변호사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안타깝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죽은 남편을 대신하는 친구로서 간곡히 말했습니다. 정숙 씨, 그래도 혈육인데 하나뿐인 아들 아닙니까? 이러다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만류에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차갑게 보였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제 인생을 배신한 저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님, 제 아들은 어젯밤 제 머리채를 잡고 길바닥에 내팽개쳤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되찾으려는 건 빼앗긴 재산이 아니라 짓밟힌 제 인생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마지막 말을 들은 조 변호사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슬픔과 안타까움을 넘어 비장한 결의 같은 것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더 이상 저를 정숙 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증빙 서류가 있으십니까? 명예신탁에 관한 약정서나 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없이 들고 온 낡은 보자기를 풀어 테이블 위에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기록해온 낡은 금전 출납부, 수십 개의 도장이 찍힌 낡은 통장들,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 레스토랑 건물과 아들을 사들일 때 작성했던 모든 계약서 사본까지. 이 낡은 종이 뭉치들이 바로 제 인생의 역사책이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을 팔아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의 흐름이 이 안에 모두 담겨 있었지요. 조 변호사님은 잠시 말을 잃고 꼼꼼하게 기록된 제 장부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차고 넘칩니다. 자금의 출처는 명백하군요.
그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바로 강진우 씨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 모든 재산의 실소유주이며 명예신탁 계약을 해지함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이 서류가 접수되는 즉시 아드님은 레스토랑 건물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조 변호사님은 마지막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겠지요. 이 서류가 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진우도 곧 모든 것을 알게 되겠지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저를 내쳤던 저 화려한 도시를요.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고 말고요. 이제 폭풍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시장 좌판에 앉아 생선을 팔았습니다. 아침 일찍 경매장에서 물 좋은 고등어를 떼어오고 손님들과 왁자지껄 흥정을 하고 해가 지면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 모든 것이 그날 이전과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익숙하게 생선의 배를 갈랐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쯤 우체부의 오토바이에 실려 서울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그 얇은 등기우편 한 장에 가 있었지요. 그 아이들은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요? 아마 친구들을 만나 어미의 멍청함을 조롱하며 웃고 있겠지요. 아니면 제가 감히 더는 대들지 못할 거라 여기며 안심하고 있거나요. 어리석은 것들. 옆 가게 김 사장이 수박 한 조각을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 사장, 며칠째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네. 아들네 레스토랑, 며느리 생일 파티는 잘했고? 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더 이상의 대화를 차단하는 제 태도에 김 사장은 멋쩍게 머리를 극적하며 돌아섰습니다. 한때는 시장 사람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낙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가 상처받고 이 시장 좌판 구석에서 눈물이나 짜고 있으리라 생각하겠지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어 올린 성에서 쫓겨났으니 오갈 데 없이 주저앉았을 거라 여기겠지요. 그 오만함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겁니다. 40년을 생선을 팔았습니다. 좋은 고기를 낚으려면 미끼를 던져두고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쯤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낚싯줄 끝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찌가 물속으로 사라질 그 결정적인 순간을 저는 그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아주 큰 놈이 미끼를 물 테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좌판에 앉아 무심하게 생선 머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한 장면이 영화처럼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반드시 일어날 명백한 현실의 그림이었지요. 강남의 그 화려한 아파트.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으로 명품 가방을 구경하고 있고 아들 녀석은 커피를 마시며 경제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저를 내쫓은 이후로 그들의 세상은 아무런 방해도 없이 평온했겠지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귀찮다는 듯 현관문을 연 아들의 손에 법원의 인장이 찍힌 등기우편물이 들려집니다. 웬 법원?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뜯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자기야, 뭔데 그래? 세금 고지서야? 며느리의 한심한 물음에 대답할 정신도 없이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신문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겠지요. 명의신탁 해지 통보, 실소유주 오정숙?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이름이 왜 여기서 나와? 그제야 며느리도 소파에서 일어나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을 겁니다. 서류에 적힌 자산임의 처분 금지, 소유권 이전 절차 착수 같은 글자들이 그들의 눈을 할퀴었을 겁니다. 그들이 서 있던 화려한 성의 바닥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좌판 위에서 낡은 제 휴대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선 대가리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천천히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지요. 화면에는 선명하게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내 아들. 저는 저도 모르게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낚싯대가 드디어 휘는구나. 저는 잠시 그 세 글자를 내려다보다가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다급하고 히스테릭한 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앙칼진 비명도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법무법인이라니 어머니가 왜? 저는 귀가 아프다는 듯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장 좌판에 널브러진 생선 대가리를 발로 툭 밀어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 낮춰라. 시장 사람들 다 듣겠다. 제 차분한 목소리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다 곧 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집에 이상한 게 날아왔단 말이에요.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신탁 해지? 자산 동결? 이게 다 뭐냐고요, 대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읊조리는 법률 용어들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원래 내 것이었으니 이제 내가 되찾겠다는 아주 간단한 통보지.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네. 그날 일 때문이라면 제가 100번 사죄할게요. 제가 술김에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실수. 제 머리채를 잡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지어준 식당에서 저를 짐짝처럼 내팽개친 일이 고작 술김에 저지른 실수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마지막 정마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에서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장 이거 안 푸시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이게 어떤 집이고 어떤 가게인데 어머니 멋대로 망치게 둘 줄 아세요. 가만 있지 않으면 어쩔 건데. 내가 휘두를 칼이 무엇이든 그 칼자루를 내 손에 쥐어준 것이 바로 이 어미인데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끄럽구나. 그리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뚝 하고 끊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절규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휴대폰을 다시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까요. 전화를 끄는 저는 다시 생선 토막을 담담하게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한 손님에게 덤으로 멍게 한 마리를 얹어주자 손님은 한바구음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제 세상은 이렇게 평온한데 그들의 세상은 아마 지옥이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폭풍의 첫 번째 바람은 언제나 돈에서부터 불어 닥치는 법이지요. 제 눈앞에 또 다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며느리 윤민정은 아마 그 길로
백화점 VVIP 라운지로 달려갔을 겁니다. 불안한 마음을 값비싼 물건으로 채우려는 생각이었겠지요.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고르고 우아하게 블랙카드를 내밀었을 때 점원의 한마디가 그 아이의 세상을 무너뜨렸을 겁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카드 사용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 당황한 며느리는 다른 카드를 꺼내고 또 다른 카드를 꺼냈겠지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을 겁니다. 주변의 다른 VVIP 고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자신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점원의 미묘한 눈초리. 그날 제게 보냈던 바로 그 경멸의 시선을 이제 며느리가 온몸으로 받고 있을 겁니다. 같은 시각 아들놈은 은행의 VIP 상담실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지고 이마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리겠지요. 점잖은 얼굴의 은행 지점장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며 말했을 겁니다. 강진우 고객님 명의의 모든 예금, 적금, 펀드 계좌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급 정지, 즉 동결 조치되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며 소리쳤겠지요. 내 돈인데 왜 출금이 안 되냐? 고요. 그럼 지점장은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덧붙였을 겁니다. 이번 자산 동결 조치는 본 계좌들의 실소유주이신 오정숙님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실소유주? 네, 저는 실소유주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저 내 재산을 잠시 맡아 관리하던 대리인에 불과했지요.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는 바로 제 40년 세월이었지요. 이제 제가 그 모래를 제 손으로 다시 움켜쥐었을 뿐입니다. 돈줄이 막히고 카드가 끊기면 그 오만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뿐입니다. 저를 찾아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그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슬슬 좌판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지요. 제 예상대로 아들놈이 이번에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교활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통화 괜찮으십니까? 저희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증빙 자료를 다 가지고 계셔서 법적으로는 저희가 불리하다는 것 압니다.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법대로만 됩니까? 이러시면 저희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아들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제가 이대로 무너지면 어머니는 평생 페류나를 자식으로 둔 어미로 손가락질 받으며 사실 겁니다. 그것도 괜찮으시겠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아주 비열하고 치졸한 마지막 발악이었지요. 제 아들은 이제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지요. 그래. 나는 평생 자식 잘못 키운 죄인으로 살겠다. 그런데 너는 오늘부터 어미 등쳐먹은 페류나로 살아야 할 게다. 어디 세상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꾸나. 전화를 끊자 아들에게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동아줄마저 제 손으로 끊어버린 것이지요.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발 앞에 와 무릎 꿇는 것. 저는 그저 기다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저항이 실패로 돌아간 후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남은 절차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나갔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살던 성이 모래알처럼 부서져 내리는 소리를 온몸으로 듣고 있었겠지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 두 개가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 아들놈과 며느리였습니다. 값비싼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고 며느리의 화려한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볼품없는 꼴이었지요. 시장의 모든 상인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흙과 땀 냄새가 진동하는 이 시장 바닥에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제 좌판 앞에 서서 숨을 헐떡이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를 이렇게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쫓으시면 어떡해요? 아들도 삿대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장난 그만하세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짓입니까? 당장 푸시란 말입니다. 저는 말없이 팔다 남은 생선을 얼음 위에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침묵에 그들은 더 애가 달았겠지요. 제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그들은 움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을지 저도 잘 압니다. 길거리로 내쫓아? 제 목소리는 마른 나뭇잎처럼 버석거렸습니다. 내가 겪은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적어도 네 발로 걸어왔지 않느냐? 나는 며칠 전 내 아들놈 손에 머리채를 잡혀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그날 밤 나를 차가운 길바닥에 내팽개친 것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었더냐?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잠시 망연자실 서 있던 아들의 눈에 이내 도끼가 올랐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빈 생선 상자를 발로 걷어차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꽝 하는 소리가 시장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돼서 자식한테 이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가게, 이 집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다 내 거라고요. 어리석은 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며느리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어머님, 제발요. 저희 정말 길거리에 나앉으란 말씀이세요? 잘못했어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그 모습은 처절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며느리의 손을 경멸스럽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라. 그리고 고함을 치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거?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석자 박혀 있으면 그게 다 내 것인 줄 알았더냐? 그깟 종이 한 장이 내 어미의 40년 피땀보다 더 무거울 것 같으냐?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눈물은 나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잖느냐? 잃어버린 돈과 집에 대한 미련이고 바닥에 떨어진 내년의 체면에 대한 분노일 뿐이지. 내 놈의 저 고함 역시 반성이 아닌 빼앗긴 자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고 너희는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제 일갈에 두 사람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주변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용서는 없다. 다만 너희가 그토록 멸시하고 경멸하던 이 시장 바닥에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는 한 번 주겠다. 물론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너희의 선택이다. 내가 왜 아직도 너희를 사람 취급해줘야 하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말이다. 제 말이 남긴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제안을 받은 두 사람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지요. 며느리가 먼저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라니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제가 어떻게 이런 흙바닥에서 생선을 팔아요. 절대로 못해요. 아들놈 역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저희를 여기서 죽이십시오. 그건 못합니다. 절대로.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뼈에 사무친 그 오만함이 그리 쉽게 꺾일 리가 없지요. 저들에게 이 시장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천한 것들이 뒹구는 구역쯤으로 보일 테니까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물통에 물을 바닥에 뿌리고 비린내가 진동하는 도마를 씻었습니다. 제 등 뒤로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겠지요. 갈 곳도 받아줄 사람도 당장 오늘 밤 잠잘 곳도 없다는 현실이 그들의 목을 조여왔을 겁니다.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고 아들의 거친 숨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생선 찌꺼기를 담은 통을 들고 일어서려는데 등 뒤에서 털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강진우가 무릎을 꿇는 소리였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분노의 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지요. 잠시 후 모기만 한 목소리가 제 등 뒤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비참해서 하마터면 듣지 못할 뻔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과 주저앉은 며느리는 그저 시장의 어둠 속에 남겨두었지요. 집에 돌아와 저는 찬밥 한 덩이와 먹다 남은 김치 쪼가리를 쟁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낡고 먼지 쌓인 담요 2장을 챙겨 가게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축축한 흙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확 끼쳐왔습니다. 저는 쟁반과 담요를 창고 구석에 던져두듯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밥에 고깃국이라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들놈을 키울 때 이보다 더한 찬밥을 삼키며 쪽잠을 청한 날이 얼마였던가. 이제야 그 밥맛을 알게 되겠지.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창고의 낡은 철문을 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일어나라. 해 뜨기 전에 경매장 가야 한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2개의 유령 같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은 퀭하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은 구겨지고 흙먼지가 묻어 마치 난민과도 같은 모습이었지요. 저는 그들에게 낡은 몸빼 바지와 색바랜 티셔츠 뭉치를 던져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생전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기겁을 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이걸 입어야 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을 뿐입니다. 제 눈빛의 의미를 깨달았는지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제 고무장화를 챙겨 신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싫으면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라. 누구도 붙잡지 않는다. 2 사람은 말없이 굴욕적인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그들의 길고 긴 1년짜리 멍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그림자 뒤를 걷게 될 겁니다. 어시장의 새벽은 그야말로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경매사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외침과 수천 개의 생선 상자가 끌리는 소리, 비린내와 짠내,
디젤 트럭의 매연 냄새가 한데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었지요. 화려한 레스토랑의 향긋한 음식 냄새에만 익숙했던 아들 내외는 그 낯선 풍경 앞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익숙하게 그날 팔 생선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몫의 생선 상자들이 쌓여 있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갔지요. 저는 턱짓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 일이다. 저기 있는 상자 20개, 우리 가게까지 전부 옮겨라. 하나라도 흠집 내지 말고. 며느리가 질색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걸 저희더러 직접 옮기라고요? 이렇게 무겁고 더러운 걸.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아들놈이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 용기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옥이었겠지요. 낑낑거리며 상자 하나를 들어 올리다 질퍽한 바닥에 미끄러져 그대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하는 비명과 함께 생선 몇 마리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상인들이 박장대소를 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거 저 집 아들 아니야? 강남서 잘 나간다더니 가게 말아먹고 어미 등골 빼먹으러 다시 기어들어 왔나 보네. 꼴 좋다. 저 새님들이 뭘 알겠어. 모욕적인 말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박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제 눈에는 가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저것은 노동의 신성한 땀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었던 과거에 대한 뒤늦고 값싼 속죄의 눈물일 뿐. 내가 40년간 흘린 땀에 비하면 저건 그저 소꿉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은 창피함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다시 일어나 묵묵히 상자를 날랐습니다. 며느리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울상을 한 채 상자 한쪽을 겨우 붙들었지요. 20개의 상자 중 이제 겨우 3개를 옮겼을 뿐입니다. 그들의 일년은 그렇게 고되고 비참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들이 앞으로 매일같이 마주해야 할 새로운 아침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20개의 생선 상자를 모두 옮겼을 때 아들 내외는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써본 적 없는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는 오징어가 가득 담긴 고무대야와 작은 칼을, 아들에게는 커다란 가거름과 쇠망치를 가리켰습니다. 쉬는 시간은 없다. 며느리는 저 오징어를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전부 다듬고 아들놈은 저 얼음을 잘게 깨서 좌판 위에 골고루 깔아라. 두 사람의 얼굴에 절망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감히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미끈거리는 오징어를 붙잡고 사투를 벌였고 아들은 서툰 솜씨로 망치질을 하다가 제 손을 찌을 뻔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오 사장네 오늘 고등어 좋네. 두 손만 줘봐요. 어머, 총각이랑 새댁은 새로 들인 일꾼인가 봐. 인물이 훤하네. 손님들의 말에 저는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 가게 좌판에 나란히 서 있었지만 저와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저는 그들에게 찬밥에 김치를 얹은 그릇을 하나씩 던져주었습니다. 점심이다. 창고 뒤에 쪼그려 앉아서 먹고 와라. 10분 준다. 그들이 비틀거리며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몫에 따뜻한 칼국수를 한 젓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겠지요. 평생 잡아본 적 없는 칼에 손을 베이고 무거운 얼음에 허리를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지난 40년간 제 허리와 무릎에 쌓인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통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일 뿐입니다. 해가 지고 시장이 파할 무렵 아들 내외는 창고 벽에 기댄 채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지친 모습을 차갑게 한번 훑어보고는 어두워진 하늘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다. 앞으로 이런 날이 364번 더 남았을 뿐이다. 과연 저들은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아들 내외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찬밥을 먹고 같은 창고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입던 값비싼 옷은 진작에 누더기가 되어 버려졌고 이제는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헌옷을 아무렇지 않게 걸치고 다녔습니다. 아들의 손은 더 이상 부드러운 핸드크림 향이 나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생선 비늘과 굳은 살이 박히고 여기저기 칼에 베인 흉터가 가득한 투박한 노동자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윤기가 흘렀던 며느리의 머릿결은 푸석해졌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지친 피로와 깊은 체념만이 묻어나왔습니다. 나는 매일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영혼이 빠져나간 기계처럼 내가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었지요. 나는 그 침묵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체념일까? 아니면 더 깊은 곳에 원망을 숨긴 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짐승의 침묵일까? 저는 그저 고요한 집착으로 그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장사가 잘 돼 평소보다 늦게 좌판을 정리하게 되었지요. 피곤에 지친 며느리는 말없이 도마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물로 헹구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수세미에 소금을 묻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도마를 문질러 닦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마에 밴 비린내가 아니라 제 인생에 밴 지독한 무언가를 지워내려는 듯한 몸짓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창고로 돌아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그 등이 무너지지 않으려는 듯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제 예민한 촉수가 아주 희미한 단서 하나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지만 그 아이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지요. 저것이 가식인지 아니면 아주 작은 변화의 시작인지 저는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40년 묵은 허리 통증이 어김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묵직한 생선 상자를 들어 올리려는데 저도 모르게 허리를 붙잡으며 아이고 하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들놈은 다른 손님의 응대를 하느라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칼질을 하던 며느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가 들려던 생선 상자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끙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상자를 번쩍 들어 좌판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가녀린 몸으로는 분명 버거웠을 무게였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더더욱 나올 리 없었지요. 저건 또 무슨 꿍꿍이일까? 동정심을 사서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보려는 연극인가. 제 의심 가득한 시선을 느꼈는지 며느리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하던 칼질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요. 그 무심한 태도에 오히려 제가 당황했습니다. 계획된 행동이라면 반드시 저의 반응을 살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아주 작고 이질적인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돌멩이가 만든 파문이 제 얼음장 같던 결심을 아주 희미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 된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제 마음속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날 며느리의 행동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제 복수는 차갑고 단단해야만 했습니다. 그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어서는 안 됐지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제 좌판 앞으로 왔습니다. 아이는 진열된 생선이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엄마, 저 물고기 봐. 눈이 동그래. 살아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옆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던 아들놈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창고 쪽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낡은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운 백열등 아래 아들놈이 빈 생선 상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에 파묻은 채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를 향해 악을 쓰며 고함치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뒤늦고 서러운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온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초라한 맨 얼굴과 마주한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며느리가 말없이 앉아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또한 더 이상 허영심 많던 악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절망을 견디는 동반자의 모습이었지요. 저는 조용히 문틈에서 물러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저들의 고통을 원했습니다. 저들의 절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것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진심처럼 보이는 눈물 앞에서 나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복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며칠 밤낮으로 아들의 눈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수라는 단단했던 땅이 질퍽한 늪처럼 변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달리 저는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지요. 정숙 씨, 웬일이시오? 별일 없는 게지? 그의 목소리를 듣자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조 변호사,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분명 복수를 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자꾸 마음이 약해지네. 저것들이 정말 변한 건지 아니면 또 나를 속이려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수화기 너머로 조 변호사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 씨, 당신이 하려던 게 그저 돈 몇 푼 되찾는 단순한 복수였소? 아니잖소.
사람 만들려고 시작한 일이잖소.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으니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의 말에 저는 겨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그것이 연기인지 진짜인지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며칠 뒤 시장이 가장 붐비는 시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딱 봐도 돈푼이나 있어 보이는 거만함이 온몸에 흐르는 중년 여자가 제 좌판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제일 비싼 옥돔을 가리키며 값을 깎아달라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며느리에게 화풀이를 하더군요. 야, 너, 거기 아가씨, 물건을 이따위로 진열해 놓고 장사하고 싶어? 손님 기분 잡치게. 그때였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며느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어머, 가만 보니 너 윤민정 맞지? 강남 라벨라 사장 와이프. 세상에, 꼴이 이게 뭐야? 여기서 생선 비린내나 풍기고 있고 남편은 어디서 빚이라도 거하게 졌니? 여자의 목소리는 아주 커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과거의 친구였는지 아니면 그저 얼굴만 아는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여자가 지금 이 순간을 아주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그날 레스토랑에서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서럽고도 끔찍한 치욕의 빛이 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결정되었습니다.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어느새 며느리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 뒤로 그 아이를 숨기듯 보호했습니다. 저는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내 며느리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제 입에서 내 며느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모욕을 주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으며 제 위아래를 훑쳤습니다. 며느리? 어머, 꼴의 시어머니 행세는. 어쩐지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똑같이 시장 바닥에서 뒹구는 신세라 이거지. 아주 꼴값들을 떠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애써 눌러왔던 분노가 제 자식이 아닌 다른 이를 향해 처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시장 바닥?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시장의 그 어떤 소음보다도 크게 울렸습니다. 그래, 이 시장 바닥에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생선 비린내 풍겨가며 내 자식 키웠다. 그리고 너 같은 것들 입에 들어갈 귀한 생선을 팔았지. 내 땀 냄새가 그렇게 역겨우면 당장 여기서 꺼져라. 저는 여자가 고른 옥돔을 집어들어 다시 얼음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들어도 내 며느리 지금 내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내년처럼 앉아서 남의 흉이나 보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 땀 흘려 일하는 중이다. 지금 이 순간 내 며느리가 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고귀하다는 소리야. 내 귀한 생선, 너 같은 인간한테는 단 한 마리도 팔 수 없으니 그 더러운 돈 가지고 썩 꺼지거라. 여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 상인들이 오 사장, 잘했어. 속이 다 시원하네.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등 뒤에 숨어 있던 며느리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던 그 아이의 눈동자에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건 놀라움이었고 충격이었으며 그리고 아주 희미한 존경의 빛이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던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짓밟힌 자신의 자존심을 대신 세워준 것입니다. 그 아이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서 쨍하고 금이 가는 소리를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어쩌면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의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이 다시 왁자지껄해졌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이 쿵, 쿵 하고 거칠게 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흩어진 얼음 조각을 발로 밀어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의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며느리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너무나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 아이의 얼굴을 보면 제 결심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어서 일이나 마저 해. 손님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 하지만 제 손은 제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 좌판에서 팔고 있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한 봉지를 사서 며느리의 손에 툭 쥐어주었습니다. 여전히 그 아이를 쳐다보지 않은 채로요. 이거나 먹고 정신 차려.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차갑고 상처투성이인 손에 들린 따뜻한 붕어빵 봉지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뚝뚝 붕어빵 봉지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멈출 수 없다는 듯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았습니다. 저 눈물은 돈을 잃고 자존심이 상해 흘리던 이전의 악어 눈물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꽁꽁 얼었던 강이 마침내 봄볕에 녹아내리듯 서럽고도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지난 과오와 어리석음을 전부 씻어내려는 듯한 그런 진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고 냉정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몇 번이고 다짐했건만 제 손으로 건넨 저 따뜻한 붕어빵 하나가 제 복수의 심장을 속절없이 녹여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저렇게 울고 있는 저 아이를 데리고 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세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 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침묵이 얼음장 같은 적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감과 아주 희미한 온기가 뒤섞인 낯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지요.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는 것을요.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내가 시키는 일만 마지못해 하는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좌판을 펼칠 때면 어떻게 하면 생선이 더 신선해 보일까 고민하며 얼음의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넬 때면 작게나마 목례를 하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지요. 그 목소리는 아직 작고 자신이 없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마치 이 고된 노동이 자신의 더러워진 과거를 씻어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들의 손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거운 생선 상자에 손등이 긁혀 피가 나는 것을 며느리가 먼저 발견한 겁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창고에서 낡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서툰 솜씨로 아들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묵묵히 제 아내의 손길을 받고만 있었지요.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상처를 말없이 보듬어주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이 시장 바닥에서 저들 나름의 방식으로 다시 함께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내 손으로 직접 설계했던 차가운 복수의 계획표. 그 계획표에서 한참이나 벗어나 버린 두 사람을 저는 그저 낯선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내 섯을 퍼런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우리는 위태로운 침묵 속에서 각자의 몫을 해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죄인처럼 다그치지 않았고 그들은 더 이상 나를 간수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아주 어색하고 불편한 동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요. 변화는 이번엔 아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좌판의 생선들을 살피고 오고 가는 손님들의 표정을 읽고 변덕스러운 시장의 날씨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과거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시절의 경험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장사를 마감하고 좌판을 정리하는데 아들이 제게 다가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거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내일 새벽부터 큰 비가 온다고 합니다. 오늘 남은 생선을 미리 덮어두지 않으면 밤새 비를 맞아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겁니다. 특히 요즘 갈치값이 비싼데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나는 순간 대답을 잊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들놈은 오직 내 지시에만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작은 생선 가게의 손익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던 그의 눈에 과거 레스토랑을 성공시켰던 시절의 그 예리한 빛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오만함의 빛이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벌을 받는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터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길고 길었던 복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끝나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알았다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은 며느리와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동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창고에서 커다란 방수천을 가져왔고 며느리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벽돌을 주워왔습니다. 누구 하나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척척 좌판 위의 생선들 위로 방수천을 덮고 꼼꼼하게 벽돌로 가장자리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제 역할은 그저 감독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감독관조차 아니었지요. 저는 그저 그들의 일터에 함께 서 있는
나이든 상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저 일은 더 이상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계가 걸린 바로 우리의 일.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길고 지독했던 복수가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허무하게도 그리고 너무나도 조용하게 제 마음을 지배하던 지독한 분노와 증오가 텅 빈 창고처럼 휑하게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두 사람이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게 한쪽에 놓인 작은 가스버너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낡은 주전자에 물을 끓여 종이컵 3개의 값싼 인스턴트 커피를 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하나씩 건네자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장의 밤 공기 속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주인과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이 추운 시장 바닥에서 내일을 함께 맞아야 하는 어쩌면 아주 어색한 가족일지도 모르는 세 사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득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내일은 며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1년 전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입에 올리지 않았지요. 1년 전 모든 것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날. 공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의미심장한 침묵이 우리 세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의 얼굴에 오늘은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나 작년의 일은 잊었나 하는 원망의 빛이 스치지는 않는지.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그저 묵묵한 피로감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조용히 일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시장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아들 내외가 창고로 돌아가기 위해 제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두 사람이 긴장한 얼굴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로 꼭 1년이 되는 날이구나. 제 말에 두 사람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비린내 나는 생선 상자 나르고 이 흙바닥에서 찬밥 먹느라 욕봤다. 이제 약속한 1년이 다 끝났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시험 문제를 던졌습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다. 이 창고에 있는 너희들 짐이랄 것도 없는 보따리 싸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찾아오지 말거라.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제가 예상했던 안도감이나 기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길을 잃은 아이와도 같은 깊은 절망과 당혹감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복수의 끝은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을 숨죽여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시장에 찬 밤 공기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저를 멍하니 쳐다보던 아들이 갑자기 제 앞에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며느리의 손을 끌어당겨 함께 무릎을 꿇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차갑고 더러운 시장 바닥에 이마를 대고 깊게, 아주 깊게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비는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자가 마지막으로 올리는 사죄의 큰절이었습니다.
한참이나 엎드려 있던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 사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재산도 강남의 그 화려했던 식당도 모두 처음부터 어머니의 것이 맞았습니다. 저희같이 어리석은 놈들은 그걸 가질 자격조차 없는 놈들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도 흐느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염치 없지만 이곳에 조금만 더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어머님 곁에서 어머님 일 도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커다란 망치로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그들을 경멸하며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재산을 돌려달라 애원하며 추악에 매달릴 줄 알았지요. 그런데 저 아이들은 돌아갈 돈과 집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 재산이 아니라 제 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흐르지 않았던 뜨거운 것이 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독하게만 버텨왔던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어리석고 가여운 내 자식들을 이제 나는 정말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제 볼을 타고 흐르는 것이 뜨거운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소금기 하나 없이 그저 메마른 뺨을 적시는 뜨거운 물줄기였습니다. 지난 1년간 제 안을 가득 채웠던 얼음장 같던 분노가 마침내 녹아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 꿇은 두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투박하고 거친 손을 아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언제까지고 이 더러운 시장 바닥에 무릎 꿇고 있을 셈이냐.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다가 앞치마 깊숙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품고 다녔던 낡은 열쇠 꾸러미 2개를 꺼냈습니다. 찰랑하는 금속성 소리가 조용한 시장의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건 너희가 살던 아파트 열쇠고 이건 그 식당 열쇠다. 저는 열쇠 꾸러미를 아들의 떨리는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열쇠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레스토랑은 그대로 있다. 하지만 예전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게다. 저는 두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지난 1년간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을지도 모를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 사업 수완을 쓰고 며느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이제 알았으니 그 마음을 쓰고 거기에 내 40년 손맛을 합쳐보자.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그 식당 예전처럼 비싼 음식 파는 곳 말고요. 어머님처럼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파는 어머니의 구수한 밥상으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와락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제 허리를 붙잡고 제 낡은 앞치마에 얼굴을 묻은 채 서럽게, 아주 서럽게 울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길을 잃었던 아이가 마침내 집을 찾아온 것처럼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제 두 손을 들어 그 아이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시끄럽고 냄새나던 내 시장 좌판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시장 좌판 앞에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은 지난 1년의 모든 미움과 원망을 씻어내리는 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강남의 화려했던 레스토랑 라 벨라는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며느리의 말처럼 어머니의 구수한 밥상이라는 작고 소박한 간판이 새로 걸렸지요. 번쩍이는 샹들리에 대신 따뜻한 노란빛의 백열등이 식당 안을 비추었습니다. 비싼 와인잔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투박한 뚝배기 그릇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당의 풍경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비싼 양복을 입고 손님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육수를 끓입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가짜 웃음을 짓지 않습니다. 수수한 유니폼에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이 담긴 미소로 인사를 건넵니다. 아들은 돈을 쫓던 사업가가 아니라 음식의 소중함을 아는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허영을 쫓던 사모님이 아니라 사람의 귀함을 아는 일꾼이 되었지요. 저는 가게 안 가장 따뜻한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곤 합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고 짓밟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모든 것을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의 자리로, 거짓이 아닌 진심의 자리로 말입니다. 그때 아들이 작은 국그릇 하나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국물간 좀 봐주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입안에 구수하고 따뜻한 국물이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물 맛이 참 좋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의 착한 마음 맛이 났고 새로 얻은 딸의 따뜻한 정성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내 인생의 짭짤한 눈물 맛도 함께 났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보고 안심한 듯 다시 묵묵히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남은 국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노부부가 들어서자 며느리가 가장 먼저 달려나가 그들을 따뜻한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무릎이 아플까 방석을 두툼하게 깔아주고 메뉴판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는 모습이 참으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손님의 옷차림이나 지갑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1년 전 내 낡은 옷차림을 부끄러워하고 내게서 나는 생선 비린내를 경멸하던 그 아이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가해진 틈을 타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힘드셨죠? 따뜻한 차 한 잔 하세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드는데 며느리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오셨던 할아버님이요. 국밥 한 그릇에 평생 시름을 다 잊은 것 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얼굴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손을 제 투박한 손으로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한때는 부드럽기만 했던 며느리의 손은 이제 내 손처럼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이 손이 훨씬 더 따뜻하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아주 긴 시간을 돌아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창고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40년 넘게 생선을 팔아온 내 거친 손이 제 자식들에게 돈 버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이제야 가르쳐 준 모양입니다. 어쩌면 제 길었던 복수는 처음부터 이 아이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시작할 수 있었던 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은 채 평온하게 북적이는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식당의 불빛은 오늘도 늦게까지 따뜻할 겁니다. 혹시 마음이 시리고 허기진 날이 있으시거든 언제든 이곳으로 찾아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의 구수한 밥상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